그린베이 패커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였는데요. 37대 8. 나이너스가 그야말로 압살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지금 플레이오프 1번 시드를 놓고 경쟁을 펼치는 두 팀 간의 특히 이제 지구 1위 팀들 간의 경기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네. 싱겁게 경기가 끝났죠. 사실 이 경기를 패커스가 이기면 이제 넘버원 시드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타이브레이커를 갖게 되죠. 그랬는데 나이너스가 정말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를 찢어놨다. 특히나 이 경기에서 이제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 경기를 예측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더 강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에런 로저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린베이 패커스를 한번 가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믿었던 발등을 그대로 지켰어요. 믿었던 도끼에. 참 이게 고향팀을 상대로 인생 최악의 경기를 한 이제 에런 로저스인데 이날 1950년 이후에 20번 이상 패스를 성공시킨 쿼터백 중에 최저 패싱 야드 104야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당 3.2야드. 이거 가려놓으면 누가 에런 로저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네. 보면서 저는 어쨌든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를 찍었으니까 약간의 감정이입을 하고 보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 그럼요. 네. 근데 보는 내내 어우 답답해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른 것보다 나이너스의 프론트 세븐이 너무 강력하다. 특히나 닉 보사. 그렇죠. 닉 보사를 비롯해서 프런트 세븐이 다 전반적으로 잘했고 근데 어쨌든 최종 스코어가 37대 8이긴 하지만 사실 이 경기는 2쿼터 중반까지는 나름 팽팽했어요. 그리고 패커스에게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다라고 하는 게 그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인데 사실 49어스가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운도 좋았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려보면 1쿼터 초반에는 아직 이제 리드가 7대0 정도 수준인 그 49어스가 그 원 포지션으로 앞선 상황에서 또 이제 공격을 하다가 가로폴러가 펌블을 했거든요. 네. 근데 펌블한 것이 여러 선수들이 엉킨 상황에서 공이 이제 튕겨져 나와서 49어스가 너무 쉽게 리커버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패커스가 리커버했다. 그래서 만약에 득점까지 했다. 그럼 초반에 경기의 모멘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7대 7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또 그 후에도 사실 이제 패커스가 펌블을 못 잡은 거는 이제 불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서드 다운에서 가로폴러를 쐐을 했거든요. 또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공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데 페널티로 다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줬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49어스는 필드골을 하면서 10대 0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투 포지션 차로 앞서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래도 계속 그 패커스한테 기회가 왔어요. 2쿼터 초반에 이제 10대 0으로 뒤졌지만 샌프란시스코 28야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4앤1 상황에서 공격을 했는데 런 공격을 하다가 실패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3점도 못 올리고 실패를 한 거죠. 또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는 또 에런 로저스가 패스를 나름 잘해줘서 샌프란시스코 20야드까지 공이 갔었는데 지미 그램이 공을 놓쳤다. 드랍 패스. 또 한 번의 기회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렇게 계속 여러 번의 기회 벌어질 수 있는 거를 계속 이렇게 좀 추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잡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벌어졌는데 이렇게 나름 초반에 그래도 팽팽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패커스도 이날 초반에는 수비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양 팀 모두 그 수비 덕분에 그 좋은 플레이를 2쿼터 중반까지는 팽팽하게 이어갔다. 근데 이제 두 팀을 보면 패커스는 3-4 스킴이고 49어스는 이제 4-3 그래서 이제 와이드 나인 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팀이 이제 기본적으로 해서 수비 얼라인먼트 스킴은 다르지만 양 팀 모두 초반에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패스러시를 했어요. 이제 그게 단순히 이제 디펜시브 라인만이 아니라 라인베커들까지 프런트 세븐을 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치 주변에 배치시키면서 다양한 블리츠 스킴을 쓰더라.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양 팀 다 계속 5맨 이상의 러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패스 러시가 오펜시브 라인맨을 뚫고 들어가서 쿼터백을 장악을 하더라. 그래서 이날 보면 사실 가로폴로도 초반에는 색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49어스 공격을 좀 무마시키면서 나름대로 대등하게 갔었는데 결국 이제 패커스가 그 기회를 못 살리니까 나중에 벌어지게 됐죠. 저는 아까 운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앞서 이제 뭐 저희 패트리어츠랑 카우보이스 경기 얘기할 때도 코치의 차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경기도 그랬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맷 라플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아웃코치드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웃코치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코칭에서 차이가 났다. 카일 시나한이 거의 맷 라플러를 갖고 노는 수준이었어요. 동생 가르치듯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제 그 잘하는 코치는 잘하는 팀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그걸 이제 적응을 하고 조정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아웃코치했다라는 게 카일 셰넌이 그런 걸 잘하는데 이날도 초반에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그걸 잘 상황에 맞게끔 조정해 나가서 적응을 해 나갔는데 그게 이제 이 쿼터부터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제 러싱 공격이 상당히 이제 이날은 49ers 많이 봉쇄를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패스 러시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가로폴로가 패스가 잘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조지 캐틀을 이용한 짧은 언더니스 패스 중심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 액션으로 이제 패스 공격을 좀 더 활발히 풀어나갔고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반 종료 58초 전에 이제 키틀이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동안에 스타로 이제 발돋움한 신인 리시버 디보 세뮤얼에게 이제 짧은 크로싱 라우트를 패스를 성공을 했는데 그게 이제 42야드 롱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도권을 가져왔고 자신감이 확 붙었죠. 이제 공격에서. 그때부터 스노우볼 완전 굴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경기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그 경기가 그때 터치다운에서 한 20대 0까지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프타임 되나보다 했는데 웬걸 공을 되돌려받아서 필드골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23대 0으로 이제 완전히 압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경기가 이제 한쪽으로 기울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날 경기 중에 이제 나왔던 장면이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그 드래프트 될 때 당시에 어떤 에런 얘기를 로저스.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게 또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린룸에서 에런 로저스가 이제 좀 기다리면서 네. 좀 표정이 안 좋은. 근데 그거랑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나이너스에 이제 지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쵸.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 같은 건 없냐 뭐 이런 인터뷰 장면들이 그쵸, 나오고 그랬었는데 참 보면서 그게 캘리포니아에만 오면 이렇게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적이 나이너스 상대로 이날 패했기 때문에 이제 4승 5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런 로저스가 사실 이제 명예 전당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여러 팀을 상대하면서 성적이 안 좋은 상대 쪽에 속할 거다라는 거죠.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에런 로저스답지 않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쵸. 왜냐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뭔가 풀어나가고 뭔가 하나 보여주고 그쵸. 뭐 이런 선수인데 사실 이 터치다운의 이 투포인트 컨버전을 만드는 그 드라이브를 제외하고 그쵸. 나면 그거 하나 빼고는 없었죠. 네, 그거 하나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그런 모습들이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건 이미 승패가 결정된 다음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런 로저스도 그렇고 패커스도 그렇고 이날 공격이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았었냐면 이 로저스가 뛰는 동안 네. 나중에 이제 4쿼터에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로저스가 뛰는 동안 이제 패커스가 서드 다운이 13번이었는데 단 한 개도 성공을 못 시켰다. 서드 다운 컨버전 제로. 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싱 야드 104야드. 그리고 로저스와 이제 교체되어서 들어온 쿼터백 둘이 합쳐서 이날 패스당 거리가 1.7야드.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보면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이날 로저스가 색도 5개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로저스 커리어 아마 최악의 경기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49너스의 정말 강력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경기를 이기면 49너스는 물론 홈이긴 했지만 이런 경기를 이기면 자신감이 훨씬 더 올라가죠. 네. 그리고 강팀을 상대할 때 더욱더 이제 그런 게 이제 저력이 나오게 되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 네. 반면 패커스는 이날 패배로 인해서 이제 바이킹스와 지구 공동 1위로 떨어졌거든요. 8승 3패로 이제 공동 1위가 됐는데 헤드투헤드 매치에서 이겼기 때문에 물론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타이브레이커를 가지고 있는데 시즌 막판에 한 번 더 대결을 하게 되죠. 네. 그 경기에서 어쨌든 뭐 지구 우승이 가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이제 49너스는 이 경기로 인해서 어쨌든 뭐 NFC 1번 시드를 더욱더 유지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다음 두 경기가 관건입니다. 다음 두 경기가 볼티모어 원정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원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올리언스와의 대결이 앞으로 이제 1번 시드 경쟁에 중요하기도 하고 볼티모어하고의 이 매치 상당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이거는 이제 2부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슈퍼볼에 가장 가까운 두 팀 아닌가. 그렇죠. 슈퍼볼의 프리뷰가 될 수 있는 경기. 지금으로 봐서는. 네. 이걸 뭐 슈퍼볼의 프리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렇죠. 현 시점에서 냉정하게 슈퍼볼에 가장 가까운 두 팀. 가장 유력한 매치업 중에 하나. 네. 이건 2부에서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픽6 경기인데요.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LA 램스의 경기였습니다. 바로 레이븐스 경기가 나오네요. 네. 이 경기가 사실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경기였어요. 이날 경기로 라마 잭슨이 이제 MVP 경쟁에서 프론트러너로 나섰다. 아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네. 라마 잭슨이 이 경기로 인해서 이게 한 경기가 아니니까 이제 여러 번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네. 이제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러셀 윌슨을 MVP 경쟁에서 넘어선 경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러셀 윌슨이 이번 주 경기에서 뭔가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지는 않았으니까 이기긴 했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팀 전력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라마 잭슨이 이끄는 레이븐스가 워낙 압도적이고 네. 최근 세 경기 보면 다 40점대를 내면서 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라마 잭슨이 이제는 러닝백이다라는 얘기 이제 아무도 못하죠. 네. 이날 경기 이후에 재밌는 트윗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매든 20가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이제 좀 달라지냐면 이 라마 잭슨에 대한 스피드 지표가 지금까지 쿼터백 그 스피드 지표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이제 마이클 빅이었는데 네. 마이클 빅이 95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나올 곧 출시될 그 매든 그 새 버전에서는 라마 잭슨이 96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을 깬다. 그래서 가장 빠른 쿼터백으로 매든에서 인정.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마이클 빅이 트윗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 얘기 듣고 네. 드는 생각이 네. 다음 주에 매든 사러 가야겠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마이클 빅이 뭐라고 트윗을 했냐면 축하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러닝백 치고 나쁘지 않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닝백 치고 나쁘지 않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넌 패스 안 된다라는 얘기죠. 빅이 비아냥된 게 아니라 이게 라마 잭슨이 올 시즌 초에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시즌 초에 마이애미한테 59대 10으로 이겼었나요? 그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언론에서 한 얘기들이 뭐냐면 라마 잭슨이 그날 잘했으니까 그날 아마 158.3 패스 레이팅 아마 나왔을 거예요. 퍼펙트 레이팅. 그러니까 이제 첫 경기. 언론에서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라마 잭슨에 대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러닝백 치고는 나쁘지 않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거를 라마 잭슨이 제 기억으로 아마 이제 자기 클릿에 새기고 신발에 새기고 그걸 트윗에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자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마이클 빅이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래서 빅은 그걸 비아냥된 게 아니라 라마 잭슨을 격려하는 의미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경기에 그런 게 나왔다. 네. 이게 좀 흥미로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스탯을 갖고 와봤네요. 저는 스탯을 별로 안 좋아하는 네. 사람인데도 스탯이 모든 걸 얘기를 해준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이걸 적어왔어요. 이 경기는 적어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113 토탈 야드 빵 TD 그리고 167 토탈 야드 3 TD. 이 전반전 스탯인데 113 토탈 야드의 빵 TD가 LA 램스 토탈 오펜스, 167 토탈 야드의 3 TD가 라마 잭슨 개인 스탯. 끝났죠 뭐. 그렇죠. 엔드 오브 스토리. 그렇죠. 그리고 앞에 이제 뭐 라마 잭슨이 뭐 158.3 레이팅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네. 올 시즌에 그게 2번이나 나왔었거든요. 이 경기의 세 번째 경기가 될 뻔했죠. 뻔했고 이게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경기도 그렇고 지난주 휴스턴 경기도 어땠었냐면 이날 경기 사실 라마 잭슨이 딱 6드라이브만 뛰었어요. 맞아요. 6드라이브만 뛰었는데 6드라이브가 다 터치다운. 모두 터치다운. 다 터치다운. 그래서 레이븐스가 이날 첫 6개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라마 잭슨이 뛰는 동안 6개의 드라이브를 다 터치다운을 했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42대 6으로 이제 경기를 이미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벌려놓고 라마 잭슨은 이제 벤치로 갔는데 그때까지 라마 잭슨의 성적을 보면 20번 패스 시도에 15개 성공, 169야드, 터치다운 5개, 인터셉션 0. 그래서 이제 레이팅이 139.4였거든요. 네. 더 뛰었으면 만점 나왔을 수 그렇죠. 있다. 패스를 몇 개 더 성공시켜서 스탯을 쌓고 패스 성공률 좀 더 높였으면 이때도 만점 나왔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24번 패스에 17개 성공, 222야드 패스, 4개 터치다운에 인터셉션 0. 그래서 이때도 레이팅이 139.2였거든요. 그래서 팀은 41대 7로 승리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말도 안 되는 레이팅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왜 라마 잭슨이 MVP 얘기가 나오나 그리고 왜 이제 프런트러너라고 얘기를 하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정말 이제 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플루크가 아니라 뭐 이번 시즌이 플루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먼 미래에서 정말 잘 안 풀리게 된다면. 근데 적어도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현재까지의 모습은 플루크는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4쿼터 시작하자마자 음. 터치다운 찍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3쿼터만 뛰었다는 얘긴데 그렇죠. 3쿼터 동안 스탯이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다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스포츠에서 특히 팀 스포츠에서 자신감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건가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느꼈는데 이 두 팀이 딱 그게 비교가 되거든요. 램스 작년에 생각해 보면 램스 공격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막았지만 그 경기 전까지 보면 누가 램스 공격을 막을 수 있었냐. 그래서 램스가 정말 그때 자신감이 정말 하늘을 찔렀잖아요. 네. 그런데 이날 경기를 보면 램스는 그 제러드 고프가 물론 이제 뭐 다른 공격수들도 다 안 됐으니까 그랬지만 제러드 고프가 패스러시 들어오는 거 살피기에 바빴다. 아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압도당하는 모습이 자신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러드 고프가 그 최근에 이 파티에 연루되면서 그래요? 이제 파티에 다니고 뭐 술 마시는 뭐 이런 파티에 다니면서 좀 구설수에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필드에서 성적은 안 좋은데 이제 그러다 그러니까 사실 성적만 좋으면 뭐 술 먹고 파티하고 이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날 뭐 고프만이 아니라 램스 공격을 보면 작년에 그 자신감 넘치던 팀이 지금 이제 자신감 없는 플레이. 모든 선수들이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보이더라. 네. 그리고 반면 레이븐스 자신감 만빵이죠 뭐.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만이 아니라 그 자신감이 라마 잭슨에서 비롯해서 다른 공격 선수들한테 그다음에 그게 수비진한테 그게 다 전염이 돼서 이 팀 전체가 정말 무서운 자신감을 발현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닝백 치고 잘한다. 그건 이제 패스를 잘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패스. 저희도 그걸 지적을 했었고 그랬는데 뭐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패서로서도 역량을 서서히 올리고 있고 저는 이 경기에서 소름 돋았던 게 수비를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수비를 끌어들이고 들어와 이러고 패스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패스도 본인이 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방향으로 다 한다. 네. 그리고 이날 보면서 저 또 하나 재밌었던 거 하나는 그냥 패스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비수의 각도에 따라서 팔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3쿼터, 사이드암 이런 걸 하면서 정말 던지기 어려운 타이드 윈도우 드로우까지 다 성공을 시키더라. 저는 이 3쿼터가 라마 잭슨한테 정말 맞지 않나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딜리버리가 3쿼터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 오버스로우는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 3쿼터가 좀 라마 잭슨한테 맞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났었냐면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열광했던 패트릭 마홈스가 작년에 처음 주전으로 뛰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잘 뛰기도 하지만 네. 사실 마홈스는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죠. 워낙 이제 어깨가 강하고 그렇죠. 패스를 잘하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각도에서 패스를 하고 뭐 이렇게 크로스바디 들어가고 놀룩 패스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게임에서나 보던 그런 플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다들 열광을 했었는데 심지어 게임에도 없어요. 노룩 패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게임에. 그런 거에 다들 이제 열광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마 잭슨이 서서히 그런 비슷한 플레이를 본인이 해간다. 네. 그거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 전에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라마 잭슨이 타이트 윈도우 드로우를 한다. 그리고 사이드암으로 던져서 이게 패스를 성공시킨다. 이거는 사실은 하버 감독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럴 상황이었을 텐데 지금 이제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하는 대로 뭐 쏙쏙 다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진짜 어떤 그런 자신감이 선수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팀 전체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이 정말 크다. 그러면서 하버 감독이 잭슨이 터치다운하고 이제 사이드라인 쪽으로 나올 때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뭐 현지 중계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고맙죠? 너무 잘해줘서 잘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라마 잭슨만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이 경기는 라마 잭슨 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라마 잭슨이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데뷔 첫 2시즌 동안 3,000 패싱 야드와 함께 1,500 러싱 야드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고 2경기 연속 50 플러스 러싱 야드와 함께 4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고 그리고 먼데이 나잇 풋볼 데뷔전에서 5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그래요. 지금 뭐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선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장면은 이날 마커스 피터스가 들어와가지고 인터셉션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친정팀 상대로. 네. 그러면서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그 수비 선수들이 그 프런트 로우에 앉은 팬에 감자칩이랑
음료를 훔쳐 먹는 그런 장면이 영상이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트위터에. 레이븐스 선수들이. 네, 레이븐스 선수들이. 근데 참 지금 말씀하신 뭐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네. 그 피터스 생각해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즌 그쵸. 뛰던 팀인데. 근데 이제 본인은 와서 이제 우승 아니 아직 뭐 우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으로 와서 이제 완전히 이제 뛰는 재미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번 시즌 중반에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에릭 웨들은 레이븐스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게요. 이제 램스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잘했으니까 좋은 팀에 가야지 하고 간 걸 텐데 남아 있는 게 더 좋지 않았나. 두 선수의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이븐스의 이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지고 얼마나 더 강해질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좋은 테스트를 이제 다음 주에 한다. 어. 49ers와 양대 리그 지금 선두 팀들이 그렇죠. 다음 주에 대결을 한다. 상당히 흥미로운 대결입니다. 양대 리그 선두는 아니죠. 왜냐면 1번 시드가 그렇죠. 페이트리어츠니까. 레이븐스가 선두는 아니군요. 근데 네. 어쨌든 물론 이제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꺾은 레이븐스니까 그러니까 슈퍼볼에 가장 가까운 두 팀은 맞지만 그러네요. 네. 선두는 아닙니다. 네네. 어쨌든 지금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레이븐스의 기세가 무섭다. 맞아요. 예. 그만큼 잘하고 있다. 네. 예. 그리고 반대로 램스는 사실 램스가 지금 작년에 레이븐스 같은 위치였는데 지금 너무 입장이 달라져서 맞아요. 이날 패하면서 6승 5패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아까 이제 팬더스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와일드 카드의 지금 마지막 팀 그 6번 시드가 지금 8승 3패이기 때문에 6승 5패로는 지금 2게임 차이다. 그리고 남은 경기들을 보면 5경기 중에 3경기가 쉽지 않은 경기가 있는데 시옥스 경기, 49ers 경기, 그리고 카우보이스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경기들이 있다. 그리고 카디널스 2경기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 잔여 경기를 치러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다.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카디널스 경기도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2경기 중에 한 경기는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칼럼 머리 선수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팀 왜냐하면 전력상으로 팀 이렇게 뭐 비교를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비슷한 스타일을 찾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현 시점에서는 이제 레이븐스랑 가까운 스타일을 좀 갖고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2부 프리뷰 때 한번 네,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들조차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지금 램스 상태로는 쉽지 않은 경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언더도그가 될 수도 있는 경기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 한 경기 원정 경기는. 네. 이렇게 이제 6번째 픽6 경기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12주차에 펼쳐졌던 이 경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예, 1부에서 다룰 마지막 3경기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이 아니라 Thanksgiving 클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트리플 헤더 경기를 갖게 되거든요. 네. 이 3경기에 대한 이제 프리뷰까지 하고 일부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경기들 좀 프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땡스기빙 때 이제 경기하는 그 배경을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 일단은 저는 근데 Thanksgiving Day에 대한 이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러프하게는 알고 계시겠지만 땡스기빙 데이가 정확하게 뭐 하는 날인지 뭐 어쩌다 이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명절로 쉽게 비교하면 추석 같은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추석보다는 좀 늦게 이제 11월 말에 있는데 이 의미는 이제 그거죠.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네. 처음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첫 해를 보내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수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 그래서 이제 땡스기빙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첫 해에 와서 이제 서바이브 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 신에게 감사하고 그 본인들끼리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뭐 그런 데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조금 이게 좀 우스갯소리를 이제 터키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터키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칠면조가 이제 주식이 되니까. 근데 이제 땡스기빙 때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NFL 경기를 하게 됐느냐라는 네. 걸 좀 이제 그 전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프로 리그보다는 칼리지 풋볼이 먼저 생겼죠.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일단은 학생들이 먼저 학생들 리그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프로 리그로 이제 파생이 되는데 그 풋볼도 보면 대학 리그가 먼저 이제 생겼었고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쉬는 날이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이 땡스기빙 데이. 왜냐하면 땡스기빙 데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네. 그 미국 대륙의 넓은 대륙에 퍼져서 살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석이나 뭐 설날 같이 이렇게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이고 그 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쉬는 날. 그래서 가장 관람하기 좋은 날. 그래서 이날 중요한 경기들을 칼리지 풋볼에서 배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NFL이 1920년에 창설되면서 이 전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NFL도 1934년부터는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땡스기빙 데이에 이제 경기를 배치하고 있는데 34년부터 이제 매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를 고정으로 배치를 했고 66년부터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또 하나의 고정팀으로 배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Thursday Night 게임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 땡스기빙에 한 개의 게임을 더 배치해서 2006년부터는 지금 이제 땡스기빙 때 3경기를 땡스기빙 클래식으로 이제 치르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고정이고 매년 이게 고정으로 뛰는데 세 번째 경기는 고정팀 없이 이렇게 그 로테이션을 한다. 그렇죠. 여러 팀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홈 경기를 치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럼 왜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달라스 카우보이스는 고정이냐 이런 걸 좀 잠깐 말씀드려 보면 이 디트로이트 라이온스가 이제 20년대, 30년대 이때는 그 같은 지역의 스포츠단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상당히 이때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서 소외되고 인기가 이제 밀리는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이 라이온스가 리그에 호소를 했어요.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볼 수 있는 경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도와달라. 땡스기빙 때 우리를 배치해주면 어떠냐. 그래서 리그를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이온스는 그때부터 이제 배치가 됐고 카우보이스는 사실 60년에 팀을 창단을 했는데 66년부터 이거를 배치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리그에서는 한 개 팀을 더 배치하려고 했는데 이제 카우보이스한테 그 제안을 했는데 그때 카우보이스가 내고를 했어요. 어떤 내고를 했었냐면 사실 땡스기빙 데이 때 이제 반대 논리를 폈었죠. 사람들이 많이 쉬는데 경기장에 많이 안 올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다 집에서 볼 테니까 가족들하고 모여서 볼 테니까 경기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은 티켓 세일즈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거를 리그에서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보존을 해주거나 금액을 보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매년 우리 경기를 땡스기빙에 배치해서 그걸 TV 중계를 해줘라.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리그가 매년 배치하는 그거는 거절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보자라고 하고 티켓 세일즈가 안 되면 그건 우리가 보존해줄게라고 이거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하다가 사실 리그에서는 카우보이스를 66년부터 이렇게 뛰게는 하다가 땡스기빙 때 배치는 하다가 70년대 넘어가면서 살짝 좀 이걸 좀 바꿨었거든요. 원정으로 배치를 했다. 뭐 카디널스를 홈팀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하다가 카디널스를 배치하는 순간 이제 리그가 느낀 거죠. 아 시청률이 안 나오는구나. 카우보이스가 그때 이제 전성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스 팀이라는 별명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스를 고정으로 배치하고 홈팀으로 배치할 때와 카디널스를 배치하면서 카우보이스를 원정으로 보낼 때는 시청률이 천지 차이더라. 그래서 그때 리그에서 가서 카우보이스한테 이제 이때가 느낀 거죠. 역제한. 예, 니네 티켓 프라이스만이 아니라 이거 니네 홈팀으로 해줄게. 그랬더니 카우보이스가 다시 한번 그럼 우리 매년 고정으로 해줘. 근데 그걸 이제 리그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카우보이스는 1978년부터는 매년 홈팀으로 지금 계속 고정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온스를 1시 경기, 카우보이스를 4시 반 경기를 지금 계속 펼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시 반, 8시 경기인가요? 그때 이제 세 번째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8시 경기가 프라임 타임인데 인기가 많은 카우보이스를 왜 프라임 타임에 배치하지 않느냐. 그런데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다른 때와 달리 땡스기빙 데이 때는 저녁을 일찍 먹습니다. 그래서 보통 3시, 빠른 집은 1시에서 먹습니다. 저녁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륙이 또 크잖아요. 뭐 이게 넓은 지역에 퍼져 살던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여서 오랜만에 천천히 식사하면서 담소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보통 3시쯤에는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고 식사가 마무리되면서 디저트를 먹으면서 TV에 앞에 모일 시간 이때가 프라임 타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4시 반이 프라임 타임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카우보이스를 프라임 타임에 해당하는 땡스기빙 때는 프라임 타임에 해당하는 4시 반 경기를 고정으로 배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알고 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던 사실이라 또 새롭게 배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저도 잠깐 찾아와 봤는데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최초의 땡스기빙 풋볼은 1869년 이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경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최초의 이 추수감사절 프로풋볼 경기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1920년 11월 25일 켄튼 불독스라는 팀과 에이크런 프로스라는 팀이 이제 경기를 가졌다고 하고 이제 지금 NFL이 형성되기 전이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7대 0으로 그 경기는 이 에이크런 프로스가 이겼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34년부터 카우보이스가 66년부터 이제 경기를 치러오고 있고 이제 올해로 이 14년째 이제 트리플 헤더 2006년부터 이제 세 경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년째 펼쳐진 이 트리플 헤더 경기가 어떤 경기가 있느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한국 시간 새벽 2시 30분 시카고 베어스와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경기를 갖게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 6시 30분 버팔로 빌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이제 경기를 갖게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20분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가 이제 경기를 갖게 되는데 진짜 풋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날만큼 좋은 날도 없다. 그렇죠.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풋볼만 보면 되는 네. 거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는 금요일에 이제 방송이 없기 때문에 휴가 내시려고요. 저 이제 대휴를 하나 쓰고 트리플 헤더를 모조리 볼까 뭐 이런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네네.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제 제 시간에 못 볼 거고 네. 나중에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좀 얘기를 시작을 해보죠. 먼저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인데요. 이 매치업은 제가 이걸 준비해왔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이제 1934년에 오케이. 최초로 전국 방송이 된 NFL 게임이기도 하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NBC에서 라디오로 중계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매년 열리는 NFL 땡스기빙 풋볼의 전통의 시작점이 된 경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좋은 출발점입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좋아합니다. 네. 이런 얘기.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두 팀은 사실 이제 3주 전에 첫 대결을 펼쳤었죠. 이제 지구 라이벌이기 때문에 두 번씩 붙는데 네. 첫 대결이 3주 전에 펼쳐졌었다.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매튜 스태포드가 경기 직전에 안 나온다라는 네. 이제 발표가 나면서 갑자기 제프 드리스켈이 구원 투수로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 베어스가 20대 13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양팀 이제 상황을 보면 베어스가 한 경기 반을 앞서긴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전력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 두 팀의 지금 뭐 성적과는 크게 상관없이 물론 이제 그래서 성적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네. 대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 경기가 어디가 이제 좀 관전 포인트냐 그러면 스태포드가 빠진 라이언스가 얼마나 공격력을 좀 최대한 결집해서 모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태포드가 빠진 지금 세 경기를 보면 라이언스가 득점력이 너무 안 좋다. 특히 그 스태포드가 만들어내는 그 패싱 역량 네.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쵸. 그래서 스태포드를 드리스켈이 대체하면서 지금 이제 패싱 공격이 너무 약화되면서 그 라이온스의 와이드 리시버들과 타이드엔드 진영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이 좋은 선수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라이온스는 그 스태포드가 있을 때는 뭐 러싱 공격이 안 좋기도 했지만 스태포드와 좋은 리시버들 타이드엔드를 이용한 패싱 공격으로 승부를 걸었었는데 지금 스태포드가 빠진 다음부터는 리시버들까지 이제 무용지물이 되니까 드리스켈과 새로 들어온 러닝백 보스카보로의 러싱 공격으로 승부하는 팀이 되어버렸다. 네. 완전히 경기 전략이 바꿔진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스카보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 중반에 갑자기 영입이 된 거고 상당히 피지컬한 러닝백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지친 수비들을 상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러닝백이다. 그리고 드리스켈이 나름 듀얼스의 러닝백으로 지금 뭐 패싱은 잘 안 된다고 했지만 최근 세 경기를 보면 37야드, 51야드, 63야드로 러싱 야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간 좀 비교하기는 웃긴 얘기지만 그리고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만 이 드리스켈과 스카보로 중심으로 가는 공격이 네. 약간 잉그람과 아닙니다. 그 선 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잉그람과 잭슨 하지 마세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물론 이제 레벨이 너무 차이가 나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아니, 그만큼 패싱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이온스가 지금 그렇게 러싱 공격으로 승부를 하고 있고 네. 쿼터백 드리스켈이 본인 이제 라마 잭슨 빙의가 돼서 실제로 그만큼 영향이 된다가 아니라 네. 그런 양상으로 지금 승부를 내는 팀이 돼버렸다. 아. 그러니까 스태포드가 있을 때는 스태포드는 뭐 300야드, 400야드씩 패스하는 팀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터치다운까지 연결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스태포드가 있을 때는 이 팀이 팀 오펜스가 300야드, 400야드씩 할 수 있는 팀이었다. 그만큼 공격 양이 나오는데 네. 지금 그 패싱 공격을 다 빼놓고 나니까 드리스켈과 스카보로가 뛰는 양으로 공격량이 이만큼으로 승부를 내야 되는 팀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상당히 득점을 못하고 공격이 취약한 팀이 돼버렸다. 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상대하는 팀도 그런 팀이다. 그러니까 상대하는 팀도 똑같이 러싱을 한다는 팀이 아니라 상대하는 팀도 패싱이 안 돼서 러싱을 해야 되는 팀. 꾸준히 네. 득점을 못하는 팀이다. 그래서 그 뭐 지난주에 자이언츠 상대로 모처럼 트루비스키가 한 280야드 가까이 패싱을 하고 스탯은 괜찮았는데 여전히 팀은 10점대로 묶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날 경기를 좀 전망을 해보면 베어스는 이번 시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10야드대로 묶일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라이온스를 보면 드리스켈이 스태포드 대비 공격 양이 상당히 절대량이 적지만 홈에서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더라. 그래서 특히 이제 카우보이스 상대를 했을 때 한 포지션 차이로 지면서 27득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정에 가서는 그보다 못하지만 홈에 오면 어느 정도 그 정도 역할을 해주더라. 그래서 이번 경기가 홈에서 하는 만큼 또 베어스 공격이 10점대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홈에서 드리스켈과 라이온스가 20대 초반까지 점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업셋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라이온스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시카고 베어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매튜 스태포드를 셧다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현지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정말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제프 드리스켈로는 어떤 팀을 갖다 놔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눈높이 풋볼이라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말 이제 강팀 상대로는 잘 싸우다가도 약팀 상대로는 되게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라이온스라, 또 사실 이제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시카고 베어스도 강팀의 반열에는 좀 올리기 어려우니까 좀 애매한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또 눈높이 교육을 하겠죠. 네, 칼릴 맥이 뭔가 지난주처럼 네, 만들어내는 그 어떤 조그마한 차이가 스노볼로 굴러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경기는 버팔로 빌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땡스기빙 클래식의 안방마님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의 메인 이벤트 그렇죠. 성격의 이제 네. 게임인데 이제 뭐 이 승부를 예측하기 전에 약간 그거 생각나요. UFC 그 중계하는 거 보면 그 현장 아나운서 있잖아요. 네. 그 링 아나운서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메인 이벤트. The main event of the evening 말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게 이날 뭐 중간의 경기지만 메인 이벤트에 가까운 그렇죠. 그런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승부 예측 전에 저는 이 두 팀에 얽힌 또 히스토리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또 땡스기빙 데이 클래식이니까 그렇죠. 클래식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두 팀은 슈퍼볼 27 그리고 28에서 붙었던 두 팀의 리매치입니다. 아, 빌스와 카우보이스. 그때가 이제 카우보이스 4연속 준우승할 때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인가요? 세 번째, 네 번째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이너스티를 이루면서 4년 사이에 3번 우승할 때 첫 번째 두 슈퍼볼이죠. 근데 이제 그 좀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슈퍼볼 27에서 먼저 이제 두 팀이 붙었었는데 그때 카우보이스가 52대 17로 그 대승을 거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는 소위 트리플렛스, 새쌍둥이라고 불리는 쿼터백 트로이 에이크만, 리시버 마이크 러빈, 그 다음에 러닝백 에밋 스미스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그 당시 카우보이스 오펜시브 라인이 역대 최고급의 오펜시브 라인이다, 이거까지는 많이들 아세요. 근데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카우보이스 수비도 역대급이다. 그래서 이 해에 카우보이스가 수비가 리그 전체 1위였고요. 네.
그 빌스를 만나서 슈퍼볼에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슈퍼볼 기록, 슈퍼볼 역대 최다 턴오버. 이날 그 슈퍼볼에서 턴오버를 9개를 유도했거든요. 9개요? 네,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건 정규 시즌에도 단일 경기에서 그렇죠. 9개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데. 결승전에서 막강한 상대를 만나서 턴오버를 9개를 유도해냈다. 와. 펌블 5개, 인터셉트 4개, 그리고 그거를 2개의 터치다운을 수비에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정말 이때 카우보이스 수비도 상당히 강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많이들 모르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공격이 워낙 이제 화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비가 많이 받쳐줬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두 팀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붙기도 했지만 그 전에 슈퍼볼 27을 달라스가 우승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승한 직후에 다음 시즌에 이제 에밋 스미스가 계약이 종료되는데 에밋 스미스가 홀드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 시즌 사실 이제 저희가 엘리엇 홀드아웃 얘기할 때 제가 에밋 스미스 홀드아웃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슈퍼볼 우승도 했겠다. 몸값도 이제 올려야겠다 생각하고 에밋 스미스가 홀드아웃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재밌는 거는 슈퍼볼에서 맞대결을 했던 버플로 빌스의 러닝백 서먼 토마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아까 이제 베리 샌더스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동시대를 뛰었던 NFL을 주름 잡았던 러닝백 3인방이 있는데 에밋 스미스, 베리 샌더스, 그다음에 이제 버플로에 있었던 서먼 토마스거든요. 이 트로이카 중에서 이제 연봉은 서먼 토마스가 당시 제일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 에밋 스미스가 이제 우승한 다음에 나 서먼 토마스보다 연봉 많이 줘. 이렇게 하고 홀드아웃을 한 거예요. 근데 제리 존스가 못 줘. 그리고 버틴 거죠. 그래서 결국 언제까지 갔냐면 정규 시즌 시작할 때까지 갔어요. 그런데 카우보이스가 정규 시즌 시작한 다음에 2연패로 시작을 경기 0승 2패로 시즌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두 번째 경기가 버펄로 빌스를 상대했는데 버펄로 빌스한테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제리 존스가 마음을 고쳐먹고 와봐 해가지고 서먼 토마스를 넘는 4년짜리 장기 계약을 주면서 서먼 토마스를 넘는 연봉을 주면서 NFL 최고에게 연봉을 안겨줬죠. 그래서 이제 에밋 스미스가 세 번째 경기부터 출전하면서 이때부터 카우보이스가 또 다시 이제 연승을 행진을 하면서 7연승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연승 행진하고 두 팀이 그래서 빌스와 카우보이스가 다시 슈퍼볼 28에서 재격돌을 했다. 근데 이때는 사실 의외로 전반전까지는 빌스가 13대 6으로 앞섰었어요. 근데 이제 후반전에 이제 또 지미 존슨 당시 이제 카우보이스 감독이었던 지미 존슨이 또 팀을 또 각성시키면서 후반전에 나와서는 후반전 점수만 보면 24대 0. 그래서 30대 13으로 카우보이스가 역전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슈퍼볼 2연패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두 팀이 연속해서 2년 연속 붙은 거잖아요. 이게 슈퍼볼 역사상 유일. 그러니까 두 팀이 여러 번 붙은 적은 있지만 2년 연속 붙은 것은 이게 유일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제 기록이고요. 네. 그리고 버펄로 빌스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드려보면 저 이제 사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버펄로 빌스 아까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년 연속 슈퍼볼 진출해서 패고 준우승만 4번 했던 그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슈퍼볼을 카우보이스한테 패했었는데 저는 버펄로 빌스가 만약에 그 첫 번째 슈퍼볼 뉴욕 자이언츠하고 붙었던 슈퍼볼 25를 우승을 했었다고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거를 우승을 했었다 그러면 역사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승을 해서 자신감을 쌓았다 그러면 그 뒤에 슈퍼볼들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그 기간이 더 길어졌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냐면 아까 이제 뭐 레이븐스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신감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슈퍼볼을 이겼다라고 하면 그런 자신감이 쌓일 수 있었다. 근데 그걸 뭘 보면서도 느끼냐면 또 이 같은 시대에 다이너스티를 이뤘던 다른 종목에 NBA의 시카고 불스가 그렇거든요. 시카고 불스가 91년부터 해서 3연패, 그다음에 조단이 은퇴했던 2회 빼고 조단이 복귀해서 다시 3연패. 그러니까 8년 사이에 6번을 우승을 했었잖아요. 3피 2번 한 거잖아요. 3피 2번 했잖아요. 근데 시카고가 그때 우승을 하게 됐던 계기를 보면 시카고가 91년에 그 첫 번째 우승을 하기 전에 몇 해를 보면 플레이오프에서 그 동부 지구에서 그 당시 이제 뭐 NBA 2연패를 하고 리그 이제 최강 팀이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넘지를 못했었거든요. 계속 플레이오프에서 피스톤스한테 계속 막혔었어요. 그래서 그걸 넘지 못해서 이제 계속 이제 좌절하곤 했었는데 91년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처음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신감으로 나타나서 결승전에서 LA 레이커스까지 이기고 그 우승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8년 사이에 6번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빌스가 만약에 첫 슈퍼볼을 우승했었으면 빌스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빌스가 자이언츠 상대로 첫 번째 슈퍼볼 우승했다고 그러면 그 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만약은 없으니까.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보면 저는 이 경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펄로 빌스의 강한 수비가 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강한 공격을 얼마나 막아줘서 버펄로 빌스의 약한 공격이 득점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왜냐하면 버펄로 빌스는 이게 그 공격과 수비의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수비는 상당히 강하고 공격은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를 많이 내려 그러면 강한 수비가 강한 공격을 막아줘서 약한 공격이 그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버펄로 빌스의 좀 수비를 좀 보면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강한데 패싱 디펜스가 3위, 토탈 디펜스가 3위예요. 그리고 경기당 실점도 3위. 그래서 수비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데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 그러면 카우보이스 디펜스처럼 턴오버 유발을 많이 못한다. 그러니까 카우보이스 수비처럼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막기는 잘 막아내는데 그래서 점수 허용은 적은데 공을 뺏어와서 공격에게 그걸 안겨주는 그리고 공격이 짧은 거리를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공격적인 수비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럼 과연 이 수비로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어느 정도까지 봉쇄해 줄 수 있느냐 턴오버를 조금이라도 얻어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이다. 그러면은 버펄로 빌스가 지금까지 강한 팀들을 상대했을 때 어땠냐라는 걸 좀 보려고 하면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버펄로 빌스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강한 공격이 없다. 그나마 강한 팀이라고 그러면 한 3팀 정도가 있는데 이글스, 타이탄스, 브라운스거든요. 딱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빌스가 상대했던 공격 팀들 중에 가장 강했던 3팀이 이 팀들이다. 근데 이 팀들 상대로 성적이 어땠느냐? 일단 타이탄스한테는 14대7로 승리했다. 그런데 이글스하고 브라운스한테는 모두 패했는데 특히 이글스한테는 31대13으로 크게 패했어요. 그런데 카우보이스 공격은 이들보다 강하다.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상성의 어떤 문제지 절대적인 강함과 그쵸. 약함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특히나 이글스한테 패한 부분들 이런 그렇죠. 거. 그리고 이제 매치업도 중요한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카우보이스는 이들보다 공격이 강한데 최근 달라스의 공격을 보면 엘리엇의 러싱 공격에서 프레스카 중심의 패싱 공격이 지금 옮겨갔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최근 2경기 부진했다고 해서 엘리엇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선수 아니다. 그러니까 공격에 있어서 런 패스 균형이 잘 맞는 팀이다. 카우보이스가. 그러니까 카우보이스가 러싱 공격도 기본적으로 잘할 수 있는 팀이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오펜시브 라인도 리그 정상급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프레스캇을 위시로 해서 쿠퍼, 갤럽, 랜들캅까지 이어지는 이 패싱 공격이 상당히 강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이 지금 이제 랭킹 기준으로 리그 1위거든요. 이 공격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버펄로 빌스 패싱 수비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컨더리에서 이제 트레데비에스 화이트를 빼고는 플레이메이커가 별로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한 상황에서 카우보이스의 많은 좋은 리시버들을 어떻게 다 막겠느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좀 수비가 다 막아내기 힘들다고 그러면 턴오버를 유발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잘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지 않나. 근데 그러면은 카우보이스 입장에서 그럼 그냥 뭐 쉽게 이길 거냐? 그건 또 아니다. 왜 그러냐면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도 버펄로 빌스 수비가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히 그게 뭐냐? 패스러시다. 버펄로 빌스가 턴오버 유발은 잘 못하지만 패스러시는 그래도 꽤 강하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디펜시브 엔드 쉑 로슨도 있지만 중앙에서 들어오는 디펜시브 태클들, 그러니까 ed 올리버, 그다음에 조던 필립스 이런 선수들이 패스러시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쵸. 눈앞에서 들어오는 패스러시를 카우보이스가 얼마나 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느냐, 이게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관건이다. 근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보고 싶어요. 작년까지 프레스캇이 그거에 상당히 취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레스캇이 올 시즌 보면 뭐 지금 뭐 김민준 아나운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쿼터백 레이팅도 좋고 패싱 야디지도 지금 뭐 리그 1위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탯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프레스캇이 올해 또 좋아진 게 뭐냐면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는 프레스캇이 색을 56번이나 당했어요. 상당히 많이 당했죠. 근데 올 시즌 지금까지 11게임을 치르면서 11게임을 전체를 다 뛴 주전 쿼터백 중에서
프레스컷이 세기 제일 적어요. 11개, 12개밖에 안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올 시즌 카우보이스 패스 공격이나 공격이 지금 리그 1위에 랭크될 만큼 공격이 좋아진 거에 숨은 비결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스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빌스가 공격이 아까 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패싱 공격은 좀 취약하죠. 특히 이제 올 시즌 경기들을 보면 마이애미를 상대했을 때 외에는 사실 조시 알렌의 다운필드 패싱이 상당히 좀 취약했고, 특히 이제 그 리시버 진영도 보면 존 브라운 외에는 특별히 이게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선수들이 없어요. 리시버 진영에. 그렇죠. 그래서 좀 패싱 공격이 상당히 약한데, 긍정적인 거는 최근에 러싱 게임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베테랑 프랭크 고어도 있지만 지난주에 첫 100야드를 기록한 싱글테리가 이제 기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러싱 게임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호재다. 그런데 이제 빌스 입장에서는 그 패싱 공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런 패스 균형이 안 이루어지는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지난주 브론코스 경기에서 보여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브론코스 경기에서 빌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본적으로 수비도 있지만 공격에서 20점까지 낼 수 있었던 거는 노허들로 빠른 페이스로 공격을 진행을 했다. 그래서 수비들이 거기에 대응할 시간을 안 주고 계속 공격을 빨리 템포 어펜스로 가면서 노허들로 계속 가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했었다. 그래서 버펄로는 아마 이날도 좀 노허들 어펜스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댈러스시겠죠? 그래서 이제 승패를 예측을 해보면 일단 팀 성적은 빌스가 8승 3패로 6승 5패인 카우보이스보다 앞서지만 홈 경기에서 더군다나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홈 경기, 제이슨 게럿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한번 멘탈이 다시 한번 또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공격에서의 런 패스 균형이 빌스가 다 막아내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카우보이스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저는 굉장히 죄송하지만 빌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뭐 죄송할 게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뭐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버팔로 빌스가 쌓아 올린 승리들은 어쨌든 이제 좀 손쉬운 상대들이 섞여 있는 그런 승리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팔로 빌스의 수비가 약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뭐 아까 뭐 수치로도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수치 외에도 실제로 이제 경기를 봤을 때 확실히 수비는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일단 지금 코치 클랩 하에서 그 이상한 코칭으로 분명히 이제 팀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포텐셜만큼의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도 분명 맞지만, 다음 경기에서 당장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도 사실 미지수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러싱 공격이 어쨌든 원활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빌스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빌스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좀 비등비등한 경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경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빌스가 AFC 동부지구와 NFC 동부지구의 어떤 격차를 보여주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부 예측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가 이제 그 버펄로 빌스의 리시버 콜 비슬리의 홈커밍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비슬리가 원래 이제 작년까지 카우보이스에서 뛰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카우보이스가 본인이 원하던 장기 계약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이제 버펄로하고 계약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한 시즌에 이제 상당 부분이 지났으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 다 봤을 때 결과가 어떠냐라는 걸 보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였다. 왜냐 그러면 버펄로 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리시버진들이 아까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넘버원 리시버 존 브라운 말고는 사실 이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선수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브라운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 중에서는 개중에 비슬리가 큰 활약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비슬리가 그 리시빙 개수라든지 리시빙 야드라든지 터치다운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빌스 팀 내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좋은 리시버 옵션, 나름 좋은 리시빙 옵션이 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슬롯 리시버가 돼주고 있기 때문에 빌스는 어쨌든 좋은 리시버를 얻었고, 그다음에 그 비슬리는 어쨌든 좋은 많은 연봉도 받았지만 본인이 더 많이 원하던 그 공격 기회를 더 많이 지금 받고 있다. 네. 그리고 카우보이스는 비슬리를 이제 장기 계약을 안겨주지 않고 그 대신에 랜덜 캅을 데려왔죠. 근데 이제 랜덜 캅이 지금 이제 보면 비슬리보다 훨씬 폭발적인 선수고, 런 애프터 캐치, 야드 애프터 캐치 이게 훨씬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도 세 번째 리시버가 슬라 리시버가 비슬리보다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카우보이스 입장, 빌스 입장, 그리고 비슬리 개인의 입장을 봤을 때 모두에게 해피한 결과였다라고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피한 홈커밍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데 결과는 카우보이스가 이길 것 같다. 네.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홈커밍이 해피하려면 지금 소속팀이 이겨야 해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경기 전에 만나서 해피한 홈커밍이 될 것 같다. 근데 그 경기 결과는 카우보이스가 이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인데요. 지난 맞대결 세인츠가 덜미를 잡히면서 이 펠컨스가 승리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인츠가 이를 갈고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 펠컨스가 세인츠를 크게 업셋했었죠. 26대 9로 대형 업셋을 기록한 지 이제 18일 만에 재대결인데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면 세인츠는 그 경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지고 전력을 재정비하고 나와서 지금 다시 2연승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팔컨스는 그 다음 주 팬더스를 업셋을 했지만 그 다음 주 경기에서는 다시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또 버커니어스에게 패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붙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이 첫 대결을 했던 그 상황,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팔콘스는 기본적으로 이 오펜시브 라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맷 라이언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맷 라이언이 색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 경기에서도 맷 라이언이 버커니어스에게 6개의 색을 당하면서 공격이 이렇다 할 공격을 하지 못했고 수비에서도 보면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지 못하고 턴오버 유발을 못하면서 상대편 공격이 편하게 공격을 하더라. 이게 올 시즌 그 1승 실패 때까지의 팔콘스의 모습이었고 첫 대결 하기 전까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재대결을 하면서 그 모습으로 지금 두 팀이 다시 돌아왔고 팔콘스는 그렇게 됐고 세인츠도 그 업셋을 당할 때는 이상하리만큼 팔콘스의 그 패스러시 압박을 당하고 네. 공격이 안 됐었는데 그 후에 다시 공격력이 돌아왔고 또 세인츠의 수비도 다시 이제 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대결의 상황 같은데 세인츠가 이제는 업셋을 조심하고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첫 대결에서의 패한 것에 대한 서력전을 벼르고 나올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경기는 사실 팔콘스 입장에서는 첫 경기만큼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세인츠의 승리를 예상을 해봅니다. 네. 세 경기 중에 처음으로 이제 예상이 이제 겹쳤는데 저도 이제 뭐 세인츠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를 갈고 나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 경기들까지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경기들이 좀 여운이 많이 남네요. 이제 다음 주로 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다음 주로 넘어가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땡스기빙 클래식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